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주파수 94.5 YT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팟빵으로 청취자들이 의견을 좀 주고 계시는데요. 장성딸기님, YTN TV는 눈으로 귀는 정면 승부 들어요. 고맙습니다. 자황님께서 뉴스 브리핑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도 뉴스 브리핑 시작됩니다. 뉴스 브리핑 전담을 하고 있는 오창석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잘하겠습니다. 네, 결과를 내야 됩니다. 결과를 내겠습니다. 네. 재밌고 유익한 방송. 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전쟁으로 불렸던 전쟁이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이 이제 어떻게 보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번복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 6월 12일에 예정대로 열리게 됐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라고 발표했고요. 예정지는 싱가포르 정부에서 특별 지역으로 선포한 샹그릴라 호텔이 주력합니다. 예. 제가 오창석 씨한테 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네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결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결과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거다라는 판단 내리진 않았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이런 것들은 특별 지역을 선포한 것은 그 당시에 의전이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고 그 전에 사전 조율은 이미 거의 다 끝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철 통일전산부장이 이미 미국으로 와서 김정은의 친서를 보냈고요. 그 친서를 확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구체적인 내용은 다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까지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의미가 좀 있는 것이고 네네. 결국은 북한이 바라는 것은 평화협정 문서로서 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은 뭐 빠르면 7월 네. 아니면 9월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하고 나서 7월 27일,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 날짜를 비워두고 평화협정을 최종적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사실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6월 12일에 종전선언한다는 것, 그 선언적인 의미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바로 어제 김원걸 위원장이 YTN 이동영 뉴스 정면 승부에서 인터뷰로 발표했죠. 얘기를 했었죠. 슬쩍슬쩍 언급해 주는 거 좋아요. 그래요. 다음 뉴스 봅시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가 갈수록 이제 네거티브 선거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도지사 후보에 대해서 공세를 펼쳤던 남경필 후보에게 이재명 캠프에서도 네거티브를 하나 던졌습니다. 형제가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제주도에 사들인 토지 2만 평을 최대 100억 원 가량의 차익을 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건 농지법 위반이다라고 이재명 캠프 측에서 발표했습니다. 농지법 위반에다가 너무 많은 시세 차익을 봤다. 네.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야권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 별반 대응을 하지 않다가 우리도 할 수 있지만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왜 바꿨어요? 사실 지금 남경필 캠프에서 제기했었던 네거티브나 흑색 선전들이 사실상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 다른 안 좋은 이미지만 있기 때문에 각을 세우는 모습을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남 후보 캠프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남 후보 캠프도 역시 즉각 반박 보도 자료를 냈고요. 증여세를 모두 납부를 했다. 그리고 양도세도 냈고 그리고 차익인 1억 얼마를 전액 기부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납부하는 양도세가 기부를 한다고 해서 차익인 100억이 줄어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그러면은 나무 캠프에서도 허위 사실이다. 법적 책임 묻겠다. 근데 지금 이 후보 캠프에도 남 후보 쪽에 법적 책임 묻겠다 많이 했잖아요. 네, 서로 근데
특별히 법적 움직임은 없었고요. 법적 책임을 묻겠다 정도만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설사 고소고발전 하더라도 선거 끝나면 다들 또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네, 꼭 그 선거 때 뭐 법적 책임을 묻겠다, 고소하겠다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 취하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빠르게 진행된다고 해서 결과가 또 선거 전에 나올 수도 없는 구조고요. 오창석 씨는 선거하면서 고소고발전 했습니까? 저는 그 깨끗한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를 했죠. 상대 후보가 깨끗해서 네거티브 할 게 없었던 건 아니고요? 할 수는 있었으나 정치 신인으로서 깨끗한 선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표 차이 많이 났죠. 지금 생각하면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네거티브 한번 해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솔직히. 그래요. 다음 뉴스 갑시다. 네. 구속영장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졌었는데요. 이명희 전 이루이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판사는 법리관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의 염려가 없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예. 어제 우리 방송에 나온 백성문 변호사 또 장용진 기자 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다 틀려버렸네요. 네.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11명이 총 24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이 있고요. 일반 폭행죄가 아니라 특수폭행죄 즉 도구를 사용해서 폭행하려 한 증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풀어줬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네티즌들이 즉각적으로 반발해서 청와대 청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라는 청원이 10개 정도가 잇따라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네티즌들 생각은 결국은 이것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네요? 네, 힘 있는 사람이니까 풀어줬다. 다시 한 번 더 을을 울린 행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명희 이사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한진 일가에 대해서 11곳에서 조사가 들어갔고요. 의혹이 21개에 달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뉴스 갑시다. 네,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고요. 사전투표율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여성 의원 5명이 사전투표율이 20%가 넘으면 파란색으로 염색을 하겠다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당일에 60%가 넘으면 남자 의원 5명도 스포츠 머리로 깎고 파란 머리로 염색을 하겠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투표율 공약을 내놨습니다. 파란색으로 염색하겠다는 것은 뭐 민주당이 대표 색깔이 파란색이니까 그런 겁니까? 네, 아무래도 뭐 민주당이 파란색이니까 그런 거고요. 2060은 아마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모두 투표를 해달라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 20%, 최종투표율 60% 넘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2012년은 지방선거 투표율이 54.2%였고요. 2014년 지방선거는 56.8%였습니다. 심지어 2016년 총선도 58%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투표율 자체가 60% 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만큼 간절하게 투표를 독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냥 한번 던진 말 아닐까요? 저는 뭐 넘으면 진짜로 할 것 같은데 그만큼 힘들다는 전제도 있겠죠 분명히. 네, 어쨌든 박경미, 유은혜, 진선미, 이재정, 백혜련 의원 20% 넘기면 사전투표죠. 네, 사전투표율입니다. 20% 넘기면 여성 의원 5명이 파란색으로 하겠다. 그래요. 이번에 저는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했거든요. 네, 저도 사전투표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전투표할 생각입니까? 네, 저도 사전투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투표를 사전투표하는 의미가 뭐 13일 당일에 안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미리 해서 투표할 때가 다가왔음을 한 번 더 알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사전투표일은 또 하나의 투표일이기 때문에 투표일이 며칠이 더 있다라는 걸 또 알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13일 본투표 날 뭐 하시는데요? 13일요? 예. 방송하죠. 방송합니까? 네. 어디 놀러 가신 줄 알았네. 그래서 미리 투표한 줄 알았더니 아니고. 아닙니다. 미리 이제 투표를 알리기 위해서 합니다. 예. 그래요. 사전투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저 제작진들도 사전투표 갑니까? 사전투표 간답니다. 네. 네. 예. 이 작가도 투표율 공약 하나 겁시다 이랬는데. 파란머리 어떻습니까? 됐고요. 다음 뉴스. 네,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고 장자연 씨 문건 관련된 내용인데요. 공소시효를 2달 앞두고 지금 재수사에 돌입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재수사 아직 뭐 들어가지 않은 거죠? 네, 지금 이제 지시가 나온 건데요. 이게 2009년에 장자연 씨가 목숨을 스스로 끊으면서 불거진 내용인데 정재계 인사, 사회적인 저명한 인사 31명의 실명이 거론돼서 더욱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왔었던 사건입니다. 증거가 아직 남아 있을까요? 사실 증거가 남아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재조사를 통해서 혐의가 입증을 된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법조계 인사들의 이구동성입니다. 다만 잘못된 문제를 다시금 돌아보고 그것을 정의를 세우려는 모습 자체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럼 처벌도 못하는데 어떻게 망신주기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망신주기라기보다는요. 재조사에서 만약에 2달 이내에 나온다면 어떤 처벌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시간적인 여유도 조금 부족하고 망신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환기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 뉴스는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 대통령이 방한 중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순수기술로 제작됐다고 한 수리온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입니다. 오전 9시 45분께 용산 국방부 청사에 수리온 헬기가 착륙을 했고요. 직접 두테르테 대통령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우리 국산 헬기 수리온이 그 문제가 좀 있었다고 언론 보도에 많이 좀 시끄러웠잖아요. 네, 다 재정비했나요? 6년 동안 1조 3천억 원 들었다라고 했는데 물이 샌다거나 기체가 얼어붙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기체가 얼어붙는 현상은 올해 6월 1일입니다. 최종적으로 검증해서 수리가 완료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그동안 감사원에서 제기한 문제가 혹시 재정비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물건 팔았다가 오히려 망신당해서 다른 국가의 수출이 막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입하기도 하지만 무기를 수출하기도 하거든요. 10대 유망국 중에 하나가 필리핀인데 만약에 이렇게 수출만을 위해서 했다가 총체적 부실 다시 한 번 나면 우리나라는 다음으로 이제 군 수기출을 못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물 샌다고 해서 물 숫자를 써서 수리온이냐 맨날 수리만 해서 수리온이냐라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일단은 항공우주산업에서 검증을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걸 믿어보고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확인을 완료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있습니까? 네, 퀴즈 있습니다. 어제 답이 3번 택시 운전사였는데 조금 헷갈렸나 봅니다. 방송이 끝나고 1번 택시 기사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거 봐요. 제가 어려우니까 힌트를 좀 주라고 했잖아요. 네. 택시 운전사라고 말을 해서 쉽게 맞출 줄 알았습니다. 예. 오늘은 뭡니까? 오늘 좀 쉽게 출제해서 지금 방한에서 수리온 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 대통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라따뚜이, 2번 두테르테, 3번 두물머리입니다. 이 보기는 누가 이렇게 골라오는 겁니까? 보기요? 예. 제가. 네. 라따뚜이, 두테르테, 두물머리. 정답 알고 계신 분은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1491님께서 이 작가 잘생겼다. 이런 분한테는 정답 안 맞춰도 선물 주면 안 됩니까? 그래요. 이 작가 잘생겼다 주신 분은 선물이 없고요. 정답을 맞추셔야 됩니다. 팟빵 게시판이나 예스앱 게시판에는 답을 달아도 선물 안 드리니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사전투표를 사흘 남겨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물밑 접촉이 시작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단일화 없다. 완전히 결렬됐다. 후보 진영에서는 이런 입장 표명이 나왔습니다만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유한국당 선거대책본부장 맡고 있는 홍문표 사무총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문표입니다. 네. 네네. 일단 궁금한 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논의 시작된 겁니까? 지금 한참 협의 중입니까? 완전히 결렬된 겁니까? 유세로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서 우선 시청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단일화 문제는 아주 불이 꺼진 건 아니다. 어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김문수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양보를 요구하면 단일화 협상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뭐 양쪽에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은 예. 어렵다고 보는데 또 그 이면에는 또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추진되고 있는 모습도 일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양보하기는 힘들다. 자유한국당의 어떤 거대한 뒷배경이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 뭐 구청장이나 시의원, 도의원 이런 사람들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네. 결국은 양쪽에서 양보가 안 된다면 뭐 여론조사를 통하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시간적으로 가능하느냐 또 이런 회의적인 논의이 있단 말이죠. 뭐 역대 보면은 시간적으로 뭐 촉박하긴 하지만은 예. 뭐 시간이 아주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예. 정치적으로 타협을 보는 것은 뭐 얼마든지 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아직 타협에 대한 것은 아직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여지가 있다. 네네. 그 혹시 안철수 후보 측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차명진 전 의원에게 보낸 문자 이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거기 내용을 보면 일단은 안철수 후보 밀어주고 선거 끝나고 야권 재편할 때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글쎄 뭐 그걸 하나하나 받아서 뭐 제 본부장 입장에서 답변하긴 그렇고요. 예.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저런 경우는 있지만은 예. 뭐 최소한의 불씨는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거 후에 정계 개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네. 그 김무성 의원이 뭐 선거가 끝나면은 다음 네. 대선을 위해서라도 분열된 보수가 하나로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 분열된 보수로 지칭되는 게 바른미래당입니까? 저는 거기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지금 뭐 정계가 개편이 만약에 된다면은 예. 문재인 소위 지금 민주당 정부와 대응할 수 있는 세력들이 예. 지금 상당히 분산돼 있는데 예. 뭐 그 세력과 맞설 수 있는 중도적인 세력까지도 포함을 해서 한번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짜 정계 개편이 되지. 또 끼리끼리 만나서 이렇게 따로따로 뭉치는 그런 정계 개편은 국민에게 전 불안감과 피곤을 주기 때문에 예. 아주 대정계 개편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재편돼야 된다? 뭐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의석이 뭐 113석이나 되니까 예. 뭐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망을 합니다. 그러면 비문재인 반민주당 네네. 이런 차원에서 거대 정당인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재편을 해서 지금의 정권을 좀 견제하자. 또 그렇게 될 네네. 것이다. 정계 개편은.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덧붙이면은 예. 일단 일당 독주가 될 가능이 많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보는 것은 예. 국민도 동의를 할 것이고 또 군소정당이나 많은 정당들도 이러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뭔가 일치점을 저는 선거 끝나고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습니다. 그 방금 일당 독재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선거가 독주. 또 일당 독주. 네. 선거가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네네. 그 지금의 여론조사가 나오는 대로 한다면은 말 그대로 정부 여당이 압승 분위기인데 네네. 그 총장님 보시기에 선거 판세는 어떻습니까? 저는 상당히 염려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요. 예. 그런데 이제 단지 하나 저희들이 희망을 갖는 것은 예. 어느 지역에 유세를 가면은 여기는 한 뭐 100명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 한 300명 이상이 나왔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밑바닥의 정서를 좀 읽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예. 또 하나는 당의 쥐들 나름대로 330만 명 이렇게 이번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조직이 움직이고 있는 동향을 나름대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과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 때 나왔던 표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것들에다가 요번에 16.4% 최저임금 갑자기 올린 부분에 대해서 어렵고 고통받는 그 연계되는 그 계층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예.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단순히 나와 있는 여론조사의 상황만은 아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일주일 정도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은 뭐 최소한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성적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희망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성적이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생각하셨던 겁니까? 뭐 우리가 평소에 얘기했다는 뭐 광역에서 한 6개 정도. 6개? 예, 네. 예. 그 홍준표 대표가 여론 조작이다라면서 여론조사를 못 믿는 것 같은데 그 여의도 연구원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는 지금 시중에 나오는 여론조사하고 조금 다르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총장님도 그걸 받아보셨을 텐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조금 앞서는 여론이 나오는 거예요? 뭐 저희들이 다행스러운 거는 그동안에 근소한 차이였었던 그런 곳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정감을 찾으면서 예. 숨어있던 보수들이 이렇게 여론조사에 이제 응답을 해주는 예. 그런 상황으로 조금씩 놔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박빙으로 가던 것도 또 그런 계층들이 이제 시간이 되니까 조금씩 현장감 있게 여론조사에 응해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자체 조사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PK는 물론이고 TK도 경북지사 선거는 몰라도 대구시장은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요? 그래서 너무 그 대구나 예. 이 보수 계층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너무 국민의 예. 그 어떤 여론이 좀 낮다고 그래서 예. 자기들이 넘겨둬볼 곳이 있지 그냥 아무 전부 다 내 거다라고 한다면은 그 지역민들이 그 이야기 듣는 순간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예. 네. 그래요. 이번에 사전투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사전투표 동료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사실 과거 진보진영에서 이 사전투표 동료는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자유한국당에서도 사전투표를 독려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건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예. 지금 평창올림픽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전부가 남북 문제 또 정상 문제 또 북미 또 뭐 북중 뭐 쉴 새 없이 터지고 있는 이 북풍바람이 예. 지금 아주 저희들은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 월드컵도 몰라요. 예. 며칠 날 개막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네. 국민이 첫 출전하는 날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번 투표가 8번까지 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투표하십니까? 그러면 13일 날 하는 날이요. 그런데 그날 누구를 찍을 거냐, 누구를 어떻게 하는 이거는 지금 몇 번 찍을 건 저는 모릅니다, 지금. 13일 투표를 한다면 알지, 이렇게 깜깜이는 결국 북풍입니다, 지금 이것이. 예. 그래서 저희들은 북풍이 불기 전에 우리가 평상시에 있는 생각을 갖고 투표장에 가면은 좀 좋지 않겠냐 해서 그런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12일에 있고 다음 날이 선거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악재 중에 악재지요. 예. 12일 날 그 회담은 제가 생각할 때 뭐 50점짜리라도 70점, 80점으로 포장이 될 거고. 예. 그럼 그 분위기로 투표장에 간다면은 아주 정확한 그리고 정론적인 그런 소위 판단이 되겠는가. 바로 이것이 북풍의 효과로 6월 13일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이 소위 문재인 정부나 이 민주당의 정략적인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북미회담 잘 되면은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예.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동의를 받고 순수하게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더 좋지 않겠냐 이런 것이죠. 근데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결정된 것은 뭐 북한하고 미국이 결정한 거지 뭐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거는
김정은이나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트럼프만이 아는 건데. 예, 그렇겠죠. 누가 그걸 알고 있습니까? 네. 저희도 백방으로 예. 그걸 알아보려고도 알 길이 없는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12일 날 만약에 누가 했든지 간에 이 북미 회담을 하자고 했으면은. 예. 문재인 대통령은 반대를 했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한 이 6월 13일 선거가 있다. 그러니 흠씬 땡기든지 지휘로 하자. 이렇게 대통령이 하셨어야 이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저는 지방선거가 됐지 않겠냐. 그런데 바로 하루 전날 이와 같은 역사적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조금 의심스럽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 네.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한겨레 신문에 한나라당 시절부터 보수 정당이 매크로 여론 조작을 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부터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지금 결국은 네.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이 매크로를 했다는 것 때문에 시작된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 드루킹 특검을 요구했던 자유한국당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잘못된 건 언젠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예. 이 드루킹 사건이 코앞에 닥쳐서 선거와 뭔가 좀 아주 깊은 반응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 한나라당에 있었던 그걸 옛날 걸 추려내서 이 드루킹하고 같이 맞지를 해서 희석을 시키려고 한다면은 이 또 하나의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근데 잘못된 것은 방금 총장님도 조사해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시기에 이렇게 예. 똑같이 그거와 맞지를 해서 내놓습니까? 그런데 특검법 안에 수사 네.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혹시 드루킹 특검을 수사하면서 이 부분이 나온다면 이 부분도 수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네네. 만약 조사에서 나온다면 그러면요. 예. 네. 그런데 제 얘기는 예예. 이 드루킹 문제가 지금 뚝배을 열기 전에 많은 의구심이 있는데 왜 똥단지 같이 알겠습니다. 한나라당 거 있었던 걸 여기다 같이 물을 타느냐 이겁니다. 그거는요. 지금 네. 그 기사를 쓴 기자가 지금 앞에 와 있거든요. 제가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 인터뷰 끝나고. 네, 물어봐 주시기 예, 바랍니다. 꼭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 하나만 더 여쭐게요. 네네. 오늘 석간신문에 김문수 안철수 후보가 현충일 날 만나서 단일화談판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기사가 났던데 총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당에 보고된 건 없고요. 예. 뭐 물밑에서 움직이는 건 조금씩 뭐 종량으로서 감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잘 돼서 국민에게 희망이 있고 예측 가능한 그런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이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선거대책본부장 맡고 있는 홍문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네. 1085님 정답 당첨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안 보내셔도 됩니다. 네, 저는 4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오늘도 팩트 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 체크 그리고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종 기자 김한. 네, 감사합니다. 이야, 드디어 네. 특종을 했습니다. 네. 예. 지난주 우리 방송 출연도 펑크냈더니 네. 욕을 한 바가 지질라 했더만 특종을 들고 와서. 네. 예. 전문용어로 반가이. 만에. 네. 그래요. 야, 한겨레 신문 그동안 욕 좀 얻어먹었는데 이제 칭찬을 좀 받겠네요. 네, 뭐 폭발적인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자, 특종 얘기부터 합시다 그러면. 예. 자, 지난주 출연 안 하고 제보자를 만나고 오셨던 거죠? 네, 뭐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한정적이었어 갖고요. 뭐 예. 올해 꽤 만났는데요. 지난주에도 계속 만났었습니다. 그분이 한나라당 시절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본인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제보자가 한 분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예.
지금 좀 뭐 정치 지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보수가 분당이 되면서 좀 약간 당적이 바뀌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여러 제보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은 2004년부터 이제 정당에서 일을 했고 의원실에서 일을 했고 그때 이제 당시 한나라당이 치렀던 굵직한 선거들의 사이버 팀 혹은 온라인 대응을 담당했던 실무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실제로 그 일을 하면서 2006년 오세훈 시장이 그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부터 그리고 2007년 대선 이명박 캠프 이런 선거들에서 지속적으로 당 공식 조직에서 매크로를 사용해왔다. 이 증언과 구체적 증언들을 이제 내놓은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드루킹의 매크로랑 좀 다른 거. 드루킹은 어쨌든 개인이 한 거고. 네. 이 사람은 당에 소속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루킹은 아무리 뭐 폭넓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뭐 외곽 조직 아니면 이제 민간 지지자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직까지는. 근데 이분은 어쨌든 선거 캠프에 의원실에서 파견을 가는 형태로 혹은 중앙당직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이 당 공식적인 기구에서 매크로를 돌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학자들, 정착자들이 훨씬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지금 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김준일 씨도 이거 아셨습니까? 저는 이 드루킹 이야기가 나오면서 매크로를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면 10년 전에도 이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매크로가 사실은 그 홍보 쪽에서는 예전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정치 쪽이 아니라 홍보 쪽에서 특정 기사를 이렇게 띄운다든지 하는데 매크로 홍보 대행사나 이런 데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거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미 다 쓰였고요. 근데 이제 합리적 의심이죠. 그게 정치에는 안 쓰일 이유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그거를 감추고 안 했던 건데 그래서 모두가 이거는 오랫동안 드루킹 이전부터 오랫동안 사용이 됐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그거를 기사로 특종으로 잡아낸 건 또 별도의 문제니까 김한 기자 요즘 별명이 매크로 김한 선생이라고 매크로 김한 선생. 특종 기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ES 앱으로 임선정 씨 외 사명께서 김한 기자 칭찬합니다. 기자님 사랑해요. 김한 기자님 국외 영웅이십니다. 김한 기자 최고입니다. 네. 팟빵 앱으로도 기자 김한 특종 축하 난리가 났네요. 네, 한겨레 신문도 한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실한 영원 마인드. 그거는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래 어쨌든 이분이 본인의 그냥 주장인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입증된 건지는 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분을 만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분의 주장들이 그동안 이제 언론계 뭐 여의도 안팎에서 공공연히 떠돌던 얘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했는데 그거를 굉장히 좀 실감나게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지만 언론사의 기사라는 게 이제 증언만으로는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증거를 찾는 작업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여론 조작이라는 거가 이제 해보니까 그 시간, 그 국면, 그 기사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7년 12월 18일 오후에 네이버 메인에 떴던 어떤 기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슈를 특정하더라도 그 이슈와 관련된 기사가 수백 개인데 그렇겠죠. 그 수백 개 중에 그 국면에서 네이버 메인에 떴던 다음 메인에 떴던 기사가 어떤 건지를 일단 찾는 게 특정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이분들의 작업 패턴은 무조건 메인에 뜬 기사를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제일 위에 보이는 거? 네, 제일 위에 보이는 거. 사람들이 많이 노출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분의 구체적인 증언을 받아서 당시의 기사와 댓글들을 거의 뭐 전수조사하다시피 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벌써 꽤 오래된 일이잖아요. 2007년 대선의 경우에는 10년이 넘은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나 키워드로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명박 지지 선언이 가짜 논란이 많은데 그 가짜 논란이 난 기사가 메인에 뜨면 진위 여부의 논란이 기사가 뜨면 거기에 가서 정동영 후보, 상대 후보를 비하하는 댓글을 달았다. 뭐 이렇게 증언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기사들을 쭉 다 찾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찾은 것이 BBK 관련 기사에서 매크로를 쓴 흔적을 구체적으로 찾은 거고 오늘자 저희 신문에 보시면 그게 왜 매크로를 쓴 거까 저희가 또 찾은 게 공교롭게도 이제 한두 명이 그 매크로 작업을 한 건 아닐 텐데 딱 그분이 한 매크로 작업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걸 기억하는 이유는 그날 선거 전날이었는데 이미 뭐 그 당시 이제 17대 대선이 좀 기울어진 선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가 앞서고 있던 선거였기 때문에 매크로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위에 분이 그러니까 중앙당 관계자가 야 이거 너무 댓글이 보기 싫으니 저 댓글을 좀 밀어내라. 보기 싫은 댓글들을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무성의하게 댓글을 답니다. 뭐 이명박은 연탄 정책에 관심을 가진 유일한 후보다.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무성의한 댓글을 달아요. 그래서 자기가 연탄 정책 관련해서 그렇게 달았던 거 기억이 난다.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특정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또 한 가지는 오타까지 그대로 베낀 매크로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처음에 드루킹 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옵션 열기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 기사에 특정한 댓글들이 달리는데 그 앞에 옵션 열기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이게 매크로를 사용할 때 이제 복사해서 붙이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거와 똑같이 이 작업을 했던 댓글들에도 이 팀에서 작업을 했던 댓글들에도 이제 오타가 그대로 문장에 섞인 이런 댓글들을 저희가 이제 다수 발견을 한 것이죠. 2007년 12월 18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있기 바로 직전이죠. 하루 전인가요? 하루 전에 댓글을 보면 여러 사람이 닉네임이 다 다른데 댓글 내용은 똑같은 것들이 네네. 올라오는 게 보이네요. 네, 이게 전형적인 이제 매크로로 댓글 작업을 하는 수법이고요. 그 당시에 댓글을 보면 뭐 이런 댓글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기 또 댓글 알바 떴군. 뭐 누가 어떤 아이디가 1분 단위로 똑같은 댓글을 달아요. 이런 게 이제 저희가 댓글을 찾으면서 보니까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던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어떤 같은 문장이 패턴적으로 반복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매크로를 작업한 거라고 의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직접 작업을 시행한 사람 그리고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증거를 같이 확인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저는 뭐 몰랐다고 하지만 드루킹이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었지 않습니까? 예. 드루킹의 옥중 서신이라는 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뭐 짓밟힌 자의 마지막 항변. 예. 그 내용을 보면 2006년, 2007년에 사용했다는 얘기를 드루킹이 하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그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나라당 측 선거 관계자로부터 2007년 대선에 사용되었던 댓글 기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블로그에서도 언급하였고 경찰 관계자들에게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2007년과 2012년 대선의 패배가 이 댓글 기계 부대의 맹활약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댓글 기계라는 거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이미 2007년 대선 때 그 전신이죠. 이제 한나라당에서 사용했다라는 거를 드루킹은 알고 있었고 업계에는 공공연한 사실로 이미 퍼져 있었던 거죠. 여기서 말한 업계는 뭡니까? 정치 브로커들입니까? 그렇죠. 정치 브로커들이죠. 예. 아, 참 정치 브로커들. 그러니까 그래. 이분이 제보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도 이 드루킹 사건 때문인데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드루킹 사건에 대한 지금 자유한국당의 반응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은 이제 정치 관련된 일을 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그 당에 있으면서 2006년부터 계속해서 당내 공식선거 조직에서 처음에 이분은 불법이라고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을 그냥 효율적으로 하는 거다. 선거 기간 중에 뭐 아이디를 구해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거에 입력을 자기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선거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을 보니 저거는 우리가 맨날 했던 일이다. 내가 맨날 했던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제 단식까지 하면서 세상 이제 매크로라는 개념과 뭐 행위와 말을 처음 들어본 것처럼 행동하는 거에 좀 그냥 뭐 얘기하면 기가 막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쨌든 결정적인 제보를 하게 된 계기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들 보면 다 새누리당 시절부터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이 몰랐을까요, 근데? 모르고 드루킹 특검하자 막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직접 그 방식이 어떤 건지 그 프로그램이 매크로인지는 뭐 몰랐을 수도 있는데요. 저 캠프 사람이 아니라면 모를 수도 있겠죠. 네, 모를 수도 있죠. 그거는 뭐 모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분의 기억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이분의 증언만 있는 건데 당시 이제 여기는 이제 여의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배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배지들로부터 야 이거 뭐 어떻게 검색어 안 되냐? 이거 뭐 어떻게 댓글 좀 안 되겠어? 이런 지시를 캠프에서 받은 적이 여러 차례 뭐 있다는 거예요. 일일이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거를 보면 어떤 방식인지 특정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정도는 다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자, 팟빵 앱으로 해피 민트맘께서 한결의 구독까지는 이라는 댓글. 네. 곧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또 달빛 이화님께서 네. 한결에 구독할 때는 전번 알려달랍니다. 아, 전화번호. 못 외우고 있죠 또? 네. 1566-959인가? 하여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못 외우고 있어. 못 외우고 있습니다. 네. 구글 검색하세요. 못 외우고 계시니까. 그리고 정우성 김태희님께서도 이 작가님 오늘 뭔가 경쾌해서 더 좋다.
출연료 올려주셨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내일 쉬는 날이라서 업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기욱 씨가 MB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감사장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거는 뭡니까? 예, 한겨레 기사에서 그 감사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적극 지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2008년 1월 이명박 이렇게 감사장을 보냈고요. 디지털 정당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장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빼박 증거죠. 빼박 증거. 정당에서 일을 했고 이런 공로를 인정을 받았고 최소한 캠프 관계자들 주요 특히 디지털 홍보, 온라인 홍보를 했던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 이거를 매크로를 사용했다라는 건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했으니까는 그렇게 임명장도 받고. 뭐 에피소드성이라긴 한데 이분의 아버지가 이제 가게를 개업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 명의로 난을 하나 받고 싶어서 그 캠프에 있었던 이제 위에 책임자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가게 오픈하는데 난 하나 보내주시면 안 되냐.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의도에는 그걸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던데 이명박이 이제 직접 청와대에서 난을 키워서 그 난을 이제 좀 보내주는 경우가 하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가 난을 받았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 난까지 자기가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니까 본인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이분이 거기서 상당한 역할과 수완을 발휘했던 것은 뭐 취재 과정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홍문표 사무총장하고 인터뷰한 거 들었죠, 김한 기자? 저 끝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왜 하필 이 드루킹 특검이 한창 지금 하려고 선거진하고 있는데 이 건을 터뜨렸냐, 물타기 아니냐 이런 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 보도를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을 계속 누적해 가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댓글이 한 기사에 보통 1000개 이상이 달리는 기사들을 저희가 수십 개를 보면서 이제 패턴을 찾는 과정에서 또 시간이 걸렸고요. 저희도 가능하면 공직선거 운동이 돌입하기 전에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었는데 기자로서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을 끝까지 팩트를 확인을 하고 보도를 한 시점이 다른 고려 없이 어저께 보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선거 후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은 뉴스의 가치 측면에서 보자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선거전에 한 거 아니냐? 모든 사실 정치를 둘러싼 행위가 그렇게 보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건데요. 이 부분은 그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드루킹 사건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 거는 어쨌든 민간에서 그런 일을 해도 여론 조작이다. 공론장을 왜곡하는 거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이거를 한국 사회를 10년이나 집권해왔던 정당에서 공식 조직을 통해서 자행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한국 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중대한 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매크로하고 드루킹 매크로하고 그러면은 방법이 똑같다고 보면 됩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했다. 매크로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예전에 한 번도 우리가 다뤘는데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 특정 프로그램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굉장히 신속하게 하는 거라서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 매크로 프로그램 원리는. 근데 예전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 성능 업그레이드가 차이가 있는 거지 기본적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디는 어떻게 수집하는 거예요? 이 아이디가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 몇백 개를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2007년 대선 이분이 직접 경험했던 대선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캠프 차원에서 한 100여 개 정도의 아이디를 모아서 줬다라고 해요. 엑셀 파일에 저장해서 USB로 받았다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네이버 아이디를 1인이 3개까지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 복수 아이디를 개정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이렇게 취합을 해서 100여 개 이상의 아이디를 수집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광역 단위 선거 정도, 그러니까 전국 단위 선거 정도에서 100여 개 정도면 매크로를 하는데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0개 정도의 댓글이 달려있는 기사에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한 10% 정도 준비되는 댓글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개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50개 정도의 댓글 샘플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한 2바퀴, 3바퀴 이렇게 돌리면 같은 내용이 150개, 100개 이렇게 달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댓글 패턴에서 찾아놓은 것도 같은 내용의 댓글들이 한 500개에서 1000개 사이 댓글이 달려있는 기사라고 한다면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되는 이런 정도 패턴이 좀 일반적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선거 전에 꼭 하잖아요. 평상시에 할 필요가 없고 사실은. 네. 선거 전에 대부분 많이 할 텐데. 선거 때 제가 A라는 후보를 찍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런 댓글들 막 보면서 B로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할 거죠? 효과가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실제 이제 댓글에 관한 연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지지 후보를 댓글을 보고 바꿨다라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특수한 이제 미디어 그 임팩트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뭐 침묵의 나선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주류 여론처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이제 공방이 있을 경우가 있는데 특정 그러니까 댓글이 더 이제 잘못했다라는 쪽이 예를 들면 부각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확실히 잘못됐다라는 낙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침묵의 나선 이론에서 그거에 이제 그 반대 그 여론이 침묵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정사처럼 굳어지거나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정치 쪽보다는 사실은 이를테면 상품 구매에서 여러 사람이 칭찬을 하면은 그거에서 호감을 가지고 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크로가 처음에는 이 그런 상품 쪽 광고대 홍보대 행사 쪽에서 상품 쪽을 밀 때 이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공공연하게. 근데 이게 정치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된 거죠. 그러면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거 유혹이 있겠네요. 연예계는 매크로를 동원 안 해도 팬들이 알아서 합니다. 뭐 팬카페 하면은 10,000명, 20,000명씩 동원이 되기 때문에 굳이 매크로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정 박주민 의원이 박사모 조직도 매크로 작업을 해왔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도 확인된 사실입니까? 아니면 일단 두 의원이 일단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박사모 카페에서 이거 5월 11일에 이게 난 내용이고요. 5월 4일에 박사모 카페에서 매크로를 사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를 이렇게 사용해라 라는 게 게시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 홈페이지 입법 예고 시스템에 의견 등록이 있는데 거기에서 특정 이재정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이 같은 경우에는 법안이 세월호 관련된 법안이거나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베로 추정되는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걸 비방하고 비판하는 내용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분석해 보니까 동일한 패턴, 동일한 내용이 여러 유저들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이 돼서 이거는 매크로를 사용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하고 이제 고발을 한 것이죠. 네. 자, 김한 기자. 네. 특종 기자 김한. 네. 이거 말이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드루킹 특검 계속해서 주장했잖아요. 네네. 그로 인해서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까지 했고. 그러면은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 사건도 드루킹 사건 못지않게 큰 사건인 것 같은데 이건 따로 어떻게 특검을 해야 됩니까? 그 논의는 정치권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현행 법률상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2007년 대선을 기준으로 하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기간 중에는 이제 시효가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거고요. 업무방해라든지 드루킹이 받은 주요 혐의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5년에서 7년이기 때문에 이미 시효가 말소됐다고 보거나 2007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백혜련 의원이 오늘 얘기했던 부분은 2007년 선거에서뿐만 아니라 이후 선거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반복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 공소시효들이 남아있는 선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인지해서 빨리 신속하게 벌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일단 한 것으로 저는 이제 오늘까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제 선거법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6년 지방선거라든지 2007년 대선이라든지 이런 선거들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들인데 이런 선거들에서 공당이 이런 조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현행 법률상의 공소시효를 넘어서는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정치권에서 따로 필요성을 좀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유한국당 입장 취재해봤습니까? 자유한국당 취재도 갔었고 문전박대도 당해봤고. 문전박대. 그럼 여기 대해서 일단 논평은 안 내놓고 있는 거네요? 네, 오늘 바로 논평을 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논평을 아직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왜 논평을 안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의 사정이 있을 테니까. 근데 자유한국당도 어쨌든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한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루킹 이야기하면서 마칩시다. 특검은 이제 후보가 압축됐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으로 결정되는 겁니까 그러면? 허익범, 임정혁? 허익범, 임정혁 이제 변호사고 둘 다 이제 검사 출신입니다. 예전에 대한변협이 이제 추천했던 인사들을 보면은 대부분 검사 출신들을 선호를 했고요. 이제 공안검사로 좀 이제 유명했던 분들이고요. 대통령이 이제 이 둘 중에서 한 명을 이제 7일까지
오는 7일까지 이제 특검으로 임명을 하면은 이제 시작이 6월 29일부터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런 사안이 터져서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가 됐죠. 예. 그러니까 사실 드루킹 특검법에 의하면은 이 수사를 하면서 새로 인지된 사안은 수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수사를 하면서 인지된 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애매한, 만약에 전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약간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예. 아니, 드루킹이 이걸 알고 있다고 했으니까 예. 드루킹을 조사해보면 나오겠지요. 그럼 조사해야지.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갈 수도 있는데 또 그걸 반대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두 분을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커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였습니다. 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하루 쉬고 내일 모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